네, 2021년 3월 25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논증을 이해하기,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논리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논증적 단어들을 여러분의 말과 글에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논증적 단어들이란 따라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뭐뭐라면, 뭐뭐임이 분명하다, 이런 단어들이 논증적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논증 언어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증거, 의견, 추론, 뒷받침, 증명, 방박, 오류,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글이, 여러분의 말이 상대편에게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의 언어 중에서 이런 따라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뭐뭐라면, 뭐뭐임에 분명하다라는 말을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논증적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은 여러분을 논리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워크숍이 진행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보고서를 내거나 또 여러분이 워크숍에 참여할 시간들이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따라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뭐뭐라면 이라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그런 워크숍을 할 텐데, 꼭 이 논증적 단어들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의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여러분의 답안지에서도 이런 논증적 단어들이 얼만큼 잘 사용되어지고 또 자주 사용되어지는지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한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을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논증의 구조를 통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씀으로써 자신을 좀 더 설득적이고 논증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증이라는 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글들을 실어 옮기기만 하면 그 글은 저절로 상대편에게는 설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논증적 구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와 따라서 결론의 형태를 띠는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는 구체적 문제이다, 따라서 구체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논증의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논증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으로 보이고 또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어지면 상대편이나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글을 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사형도 살인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 하면 54페이지 3.2에 있는 것처럼 이유들을 여러 개를 나열하고 따라서 이런 결론이다라고 하는 형식을 갖게 되어지면 좀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공감되어지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루먼 도플린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역사에 전환점을 이루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냉전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트루먼은 독트린을 사용하여 유럽과 미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엄청난 원조 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끌게 되어질 이유들을 3개, 4개, 5개 촘촘하게 대연함으로써 여러분의 주장이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근거들을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상대편에게 많은 설득력 있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엄마 나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논증 이야기를 배웠다라고 하면 내가 용돈이 필요한 이유를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렇게 마련해서 나에게 이래서 용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래서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에게 이 돈이 꼭 필요하고 주어야 되겠다라는 설득력 있는 말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시도해서 교수님 이렇게 했더니 뭐 용돈이 더 깎였네요. 아니면 정말 충분한 용돈을 얻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논증의 연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55페이지 3.3에 보면 이유 1 따라서 결론 1 그러므로 결론 2 이 틀인데 이 틀은 논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또 말을 할 때 이 틀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또 친하게 가까이 있어야 할 논증의 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더욱 강력한 제초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들의 풀씨들은 크게 줄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 이런 풀씨를 먹고 사는 새도 줄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아주 치밀하고 또 이런 설득력 있는 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글을 때문에 제초제를 안 쓰게 되어질 것이고 이 제초제를 그런 유전자 변형되어지는 농산물에는 이제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제초제를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제초제를 많이 쓰면 이 주변에 있는 풀들까지도 다 마르게 되어지니까 이 풀들이 많이 못 자라게 되어지고 이 풀들이 못 자라게 되면 그 풀을 먹고 사는 새들도 줄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력한 논증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면서 여러분이 이런 틀들을 늘 연습을 해서 이런 틀들 안에 여러분의 주장이나 여러분의 글을 담아내기만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3장 논증을 이해하기 62페이지 막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논증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피해야 될 점에 대한 그런 경고와 같은 글입니다. 어떤 논증은 이유나 결론이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학교 금고에서 도난당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해보자. 교장이 돈을 훔쳤거나 비서가 훔쳤다라는 만약에 증거를 찾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는 H이거나 S 이런 선택 문장이 되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문장을 선언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언문 형태의 글은 절대로 쪼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증을 할 때에는 이 문장을 기본 단위로 쪼개어서 이 문장에 검증을 하고 또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일반적인데 이 선언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장이 돈을 훔치거나
비서가 훔쳤다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장이 돈을 훔쳤거나와 비서를 훔쳤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논증을 하거나 또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언문은 논증을 분석할 때에 쪼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문과 다른 복합 문장, H거나 S 형태의 선언문은 쪼개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문장에 대한 선언문을 쪼개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예입니다. 당신은 호흡이 거칠고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폐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렸다고 하면 이 의사의 결론은 선언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문은 쪼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문은 쪼개거나 또 이 부분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이고, 62페이지에 보면 조건문과 다른 복합 문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뭐면 뭐뭐이다. 이와 같이 조건문은 이유와 결론을 쪼개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극지방의 빙하는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주장을, 이 빙하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의 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 온난화하고 빙하하고의 상관관계가 깊다라는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미래의 빙하가 줄어들 것이라든지 늘어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의 부분이 아니라 그 주장이 아니라 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유와 결론을 쪼개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음 중 결론의 이유를 주장하는 논증은, 자, 이 문장 중에서 논증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피고인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유죄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피고인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아마 유죄일 것이다. 비슷한 문장이긴 한데 이 두 문장 중에서 논증,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은 예 1번일까요? 예 2번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우리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말인데 어느 걸이 주장하는 글인지를 구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1번이 논증, 즉 주장이 들어가 있는 글인지, 우리 네, 지금 보면 우리 고수섭 학생, 배가연 학생, 강현섭 학생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답은 2번입니다. 피고인이 살인사건이 일어날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아마 유죄일 것이다. 이 문장은 완벽한 논증의 글이지만 앞의 문장은 조건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 줄 논증 대 설명이 있습니다. 논증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논증이 설명문과 혼동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는 이 남자에게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제인의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글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글일까요? 오늘 이 예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은 논증이라기보다
설명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논증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설명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구분이 좀 모호하긴 한데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네. 자, 예제 1번 65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가지고 봅시다. 예제 1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글은 설명문일까요? 논증글일까요? 이 글은 논증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제한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룡은 멸종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설명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려고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문하고 논증문은 좀 구분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논증글인지 아니면 이것이 설명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글이 논증글인지 설명글인지 눈에 확 안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설명글과 논증글은 거의 흡사하긴 한데 좀 모든 논증글이 설명글이 논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 정도만 갖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논증 수업을 통하여서 이런 구분들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넘어서 이제 제 4장 논증을 이해하기, 숨은 가정과 맥락, 그리고 사고 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가정이란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쓸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핵정전 때 민간인들은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은 필요 없다라고 되었을 때에 이 글에는 이제 가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에는 또 어떤 가정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남자는 대체로 여자보다 심리학자들이 목표 지향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잘한다. 많은 사람은 그 이유가 타고난 생물학적 뇌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서 남자아이들이 이런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고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겨우 3살 된 남자아이도 동갑내기 여자아이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또 이런 사물에 대해서 더 여자보다 우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글에서 숨은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 글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채팅창에 이 글을 읽고 이 글에는 어떤 숨은 가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남자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살 된 아이가 동갑 나이 아이보다도 더 잘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맹점이 또 이 글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는 학생, 자, 아까 읽은 학생, 남성들이
여자보다는 좀 더 목표 지향적이고 또 여성보다는 좀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하고 남성들이 여성분들보다 다 목표 지향적입니까? 예, 이만기 학생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3살 아이가 동년의 여자아이보다도 이런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훨씬 더 이런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살 된 아이하고 또 이 여자아이가 이런 사전에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 3살 된 아이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배경을 벌써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3살 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목표 지향적이거나 또 우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회가 이 남아 선호상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면 3살짜리 아이다 할지라도 동년의 여자아이보다는 우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만규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3살 된 아이가 그 여자아이와 동등한 그런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논리는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또 과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전제로는 3살짜리 아이는 남자와 여자아이가 동등한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집안적 배경을 갖지 않고 그 시험에 응했다라는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4.2 우리 교재 7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나 설명은 언제나 특정 맥락 안에서 제시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펴거나 설명을 할 때에는 맥락 가운데서 말을 하거나 또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맥락은 조금 있다가 우리 조금 살펴보고 먼저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걸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인류학자인 홀은 이 각 지역 그러니까 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고맥락 문화하고 저맥락 문화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홀은 1976년 그의 저서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을 통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맥락은 의사소통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공유 요소를 뜻한다. 고맥락 문화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내용보다는 맥락이나 배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이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는 상황보다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내용이나 기록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만약에 이 고맥락 문화는 이런 그 제시된 내용보다 정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고맥락 문화이고 저맥락 문화는 이런 주변의 정황보다는 문서의 내용, 말의 워딩을 우선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들은 고맥락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왜 한국과 중국이 고맥락 문화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왜 한국과 중국이 고맥락 문화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 내용보다는 그런 상황들, 어른들의 문화, 또 위계질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맥락, 그러니까 정황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또는 문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맥락 문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문맥보다는 그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북미는 저 맥락 문화에 해당되어집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인류학자 폴은 이 각 지역과 사회를 고맥락 문화하고 저맥락 문화로 나누었는데, 고맥락 문화는 내용보다는 배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회나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부르고, 저맥락 문화는 상황보다는 제시된 내용에 비중을 두는 문화를 우리가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제시되어진 내용, 또